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법에 있어서의 법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약, 그다음에 이제 관습국제법 또는 이제 국제관습법이라 부르는 중요한 이제 법원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이제 서브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칙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외에 어떤 법원성이 이제 부정되지만 해석의 어떤 기준 또는 이제 이 법원성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설과 판례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가서 보실까요? 학설과 판례라는 것은 뭐냐면 ICJ 이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38조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약, 그다음에 이제 관습국제법, 그다음에 일반 원칙까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으로서 판례하고 학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사법 판결, 이게 이제 대체로 ICJ나 PCIJ,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국제연맹 시절에 있었던 상설국제재판소,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지금 현재 UN 입장에서는 ICJ 이런 곳 또는 그 밖에 어떤 중재재판소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죠. 이런 데서 만들었던 판례, 그다음에 이제 유수한 어떤 학자들의 학설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만 이거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원성은 있지는 않아요. 법원성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죠. 다만 재판 준칙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또는 해석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반 원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결국 이제 일반 원칙 또는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판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ICJ 규정 59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선례구속성 자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례에 따르진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힘을 못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사법 판결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J 상설국제재판소죠. 그러니까 국제연맹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제연합 당시에 ICJ, 그다음에 UN 당시 여기 국제 판결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국내 판결 같은 것도 각국의 국내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판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면 영국의 국내 판결, 프랑스면 프랑스 거, 미국이면 미국 거,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이런 국내 판결마저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제법 발전의 어떤 출발점선이다. 국제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성문의 룰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모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내법적 어떤 판결들 같은 것도 여기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권 면제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보시게 될 건데. 주권 면제의 법리나 아니면 외교사절의 특권, 그 다음에 이제 외교사절에 대한 외교사절이라는 건 대사나 영사나 공사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면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 국내 판결,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축적돼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적용됐던 판례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아일랜드 파마스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하고 이제 네덜란드가 붙었던 건데 미국하고 네덜란드니까 지금 생각하는 유럽 위에 네덜란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웃기게도 필리핀 남부 해역에 있는 파마스라는 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게 영국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네덜란드가 먼저 발전한 국가들은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먼저 나섰고 그 외에 이제 네덜란드가 가세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지역에 네덜란드의 영유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팔마스 섬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덜란드가 갖고 있었는데 이 미국이 이 미서 전쟁이라고 해서 1899년이니까 20세기가 막 들어올 그 19세기 진짜 말 그 부분에서 이제 스페인에서 이기고 필리핀의 영유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팔마스 섬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네덜란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에서 이제 ICJ가 팔마스 섬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가 기본적으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유권에 대해서 이 영토 주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네덜란드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행사했던 부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레이션 사건이라는 것은 요거 이제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1948년경 이때 이 아랍권,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쪽이랑 한판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라고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대 이 아랍권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집트하고 좀 뭐 시리아 이쪽이었는데 여기랑 전쟁이 있었을 때 결국 이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긴 다음에 여기에 조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때 이제 유엔이 이거를 중재관에 보내게 돼요. 중재 이제 조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이 스웨덴 분이신데 베르나도프라고 해서 그 백작이 신부님 보냈는데 이분이 피살당합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피살됐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한테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유엔의 이 국제기구로서의 자격을 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제 판례죠.